지금 시대가 완전히 앱 시대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앱 시대로 바뀐 시대, 그럼 어떻게 살아나갈 수 있는가? 그리고 성공 사례는 뭐고, 현재 추세는 어떤 것인가, 이런 것 등을 중심으로 제가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흔히들 지금 뉴노멀, 제가 좀 복잡한 얘기를 생략하겠습니다. 뉴노멀 시대라고 지금 와 있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금 디지털 시대로 왔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여기 디지털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세대, 당연하게 생각하는 뉴노멀 시대입니다. 이거 앞에 건다 생략하겠습니다. 복잡하니까. 여러분 책을 보면 1979년이 기본이 되고 있어요. 기반이. 왜 그러냐? 그 이전 세대하고 그 이후 세대는 완전히 다릅니다. 디지털을 당연하게 생각하느냐 안 하느냐 그 차이입니다. 그 판단 기준이, 여러분 그 스마트폰이나 카메라를 보시면 이걸 보고 뭐냐 하면은 이걸 디지털 카메라라고 하는 사람은 뭐예요? 그 디지털? 그 이민자입니다. 그냥 카메라라고 하는 사람은 디지털 원주민, 소위 말하는 79년 이후에 나온 사람. 이 사람들은 과거에 아날로그 카메라를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카메라인 줄 압니다. 이게 그래서 디카를 놓고 판단하고 이 사람이 디지털 원주민인가 이주민인가 판단을 한다고 합니다. 물론 기준이 79년이지만 생각을 그렇게 가지면 그 디지털 원주민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순서가 제가 좀 바꿔놨는데, 네. 지금 뉴 노멀 시대에 왔다고 제가 그랬는데, 사례를 이 얘기를 사례와 특정 환경을 말씀드리면, 여러분 아시죠? 구글의 에릭 슈미트라고 하실 거예요. 왜 에릭 슈미트가 구글 CEO가 됐습니까? 기본적으로는 원래 구글을 만든 사람이 누구예요? 세르게이 브리노브, 레리 페이지죠. 두 사람이 아주 천재인데 둘이 앙숙이야, 앙숙. 그래서 그 구글의 투자자들이 둘 중에 하나 누가 CEO 되면 안 된다. 누가 한 사람 데려와라. 그렇지 않으면 투자를 안 하겠다 해서 데려온 사람이 에릭 슈미트입니다. 그 사람이 그래서 대성공을 했죠. 그러니까 기술하고 매니징은 다른 겁니다. 그리고 규글이 히트친 게 바로 에릭 슈미트라는 탁월한 매니저를 영입을 해서, 그건 투자자들이 이렇게 요청을 해서 그런 겁니다. 그 사람이 그 얘기를 해요. 뭔 얘기를 하냐? 지금 모바일 퍼스트 시대, 모바일 퍼스트 시대는 갔다 이미. 모바일 온리 시대라고 해요. 모바일로 왔습니다. 여러분 기술에서 6년, 7년은 정말 영원한 시간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스마트폰이 언제 나왔습니까? 2007년에 나왔습니다. 그전에는 없었어요. 물론 스마트폰을 노키아에서 그전에 과거에 2001년에 만들어냈다가 자기 피처폰이 워낙 잘 팔리니까 그냥 묶어놨죠. 그러다가 스티브 잡스가 7년에 그걸 딱 들고 나온 겁니다. 그거 한 방 먹었는데 뭐죠? 이 7년 지금 지난 지 겨우 6년 지났는데 지금 스마트폰 안 쓰는 사람이 있습니까? 옛날 같으면 상상을 못합니다. 지금 완전히 모바일로 다 넘어갔어요. 온리 시대입니다. 뒤에 또 다시 사례를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래서 지금 과거에 마크 안드리센이 의한 그 월드 와이드 웹 시대에서 지금 앱 시대, 애플리케이션 시대로 또 바뀌었습니다. 이게 최근에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지금 그 모바일 혁명, 온리 혁명의 사례를 몇 가지 제가 말씀드리면 아마 여러분들 느끼실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동영상 있지 않습니까? 동영상 시청자를 보면은 다 뭘로 봐요? 80%가 동영상 시청을 뭘로 봐요? 모바일로 보죠. 지금 영화관은 잘 안 갑니다. 영화를 잘 안 봅니다. 음악 산업 거의 90% 다 지금 동영상을 하고, 게임 산업 거의 지금 중국이나 태국은 3분의 2가 게임 중 온라인입니다. 모바일로 다 해요. 그리고 엔드로이드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 모바일 온리 혁명이 왔다고 크리스 얘기를 하고, 그 구글 아테 부사장이 그런 얘기를 하지요. 모바일 인터넷 시대에서 세계화 방향은 이제 동양에서 서양으로 간다. 19세기 초에 독일의 유명한 철학자 프리드리 헤겔이 그런 소리를 하죠. 해가 동쪽에서 뜨고 서쪽에 지듣기, 세계 문명은 동쪽에서 서쪽으로 갈 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거꾸로 됐습니다. 지금 세계화 방향은 오히려 동양에서 서양으로 갑니다. 서쪽으로 가는 게 아니고, 그리 거꾸로 아틀란타에서 지금 태평양으로 오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정확히 맞고 있어요. 최근에 사례 몇 개를 들어보면 뉴스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네이버의 뉴스,
80%를 뭘로 봐요, 지금? 온라인으로 보죠, 지금. 숫자가 다 나옵니다. 지금 2014년 금년 6월 달에 네이버 뉴스 조사를 해보니까 퍼스널 컴퓨터를 보는 게 12억 분. 12억 분을 퍼스널 컴퓨터를 보고 39억, 40억 분은 전부 모바일로 봅니다, 모바일. 이 신문사회에서 어려워지고 있어요, 요즘. 최근에 미국에서 서카라는 거 혹시 들어보셨나 모르겠네요. 서카라는 그 회사가 있는데 이건 뭔 거니? 모바일 없이 웹을 안 보내고 바로 모바일로만 기사를 성공해서 보내요. 그 회사 지금 성공하고 있습니다. 서카가. 그리고 앱으로만 기사를 전송해주는 회사. 이렇게 뉴스를 자동적으로 업데이트 해주는 회사가 있어요. 이게 바로 인사이트. 아까 인사이트 가운데 인사이트 회사가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것이 앱으로 다 넘어갔기 때문에 그 웹 시대는 죽었다고 극단적인 얘기까지. 과거에는 소비자가 뭐였어요? 소비자는 왕이었는데 그때 소비자는 컨텐츠였습니다. 그 내용이 왕이었는데 지금은 컨택트입니다. 컨택트. 지금 모바일로 다 바로 1대1 다 컨택트가 돼요. 과거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미디어, 이건 좀 복잡한 얘기인데 옛날 미셸 막루안이 그 얘기를 하죠. 미디어는 메시지다. 이게 무슨 얘기인 거니? 미디어 형태에 따라서 메시지 형태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TV로 메시지를 전하냐, 방송, 뉴스로, 신문으로 전하느냐, 또는 라디오로 전하느냐 다 다른데 지금은 그게 또 바뀌었습니다. 지금 여러분 인터넷으로 다 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바로 소비자가 반응이 바로 메시지가 되고 과거가 달라졌어요. 또 하나는 지휘 통제. 과거에는 그들 맨날 생산자들이 다 왕이었는데 지금은 당신이 반입니다. 여러분이 대표적인 게 그 롱테일 같은 거 아닙니까? 롱테일. 구글이 왜 돈을 벌었죠? 구글이 뛰어난 마케팅을 잘했습니다. 그게 뭔가 롱테일을 했는데 광고 마케팅. 여러분 혹시 구글 애드센스 아시죠? 애드센스가 어떻게 해서 돈을 법니까? 바로 롱테일을 이용한 겁니다. 예컨대 광고에는 뭐가 있어요? 세 개가 있죠. 첫째 광고주가 시작하고 두 번째는 뭐가 있어요? 미디어가 시작하죠. 세 번째는 소비자가 시작하는데 소비자는 아니지만 광고주하고 미디어에는 롱테일이 있어요. 이 롱테일이라는 건 뭔지 그 너무 힘이 약해가지고 숫자는 많으나 힘이 없는 파트 롱테일인데 광고주도 옛날에 보면 돈이 있어야 10분 한 번 광고를 몇 억씩 맺습니다. 그러나 내 제품을 좀 광고를 하고 싶은데 돈은 없겠다. 광고를 좀 하고 싶다 이거예요. 거기 존재하는 루스의 광고주들이 많습니다. 또 하나 미디어도 뭐 조선이나 뭐 KBS 큰 미디어만 있는 게 아니라 각종 미디어 조그마한 지역 신문 뭐 각종 온라인 신문이 많습니다. 그 사람도 나도 좀 먹고 살아야겠는데 잘 접속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수많은 힘없는 다수자를 묶어준 게 애드센스지요. 그게. 그래서 광고주들에게는 힘없는 사람들이 구글 일 들어라. 들어오면 여기서 광고를 네가 해서 소비자 광고를 한번 딱 누르면 너는 저 광고 효과가 난 걸로 보고 그 얼마 돈을 내고 나는 얼마 구글에 돈 나가. 이제 혼자 누가 내가지고 봐주기라는 거 그래서 상대가 광고를 합니다. 광고에서 딱 수입이 나면 3분의 1은 구글이 갖고 3분의 1은 광고가. 지금 많이 패턴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정보가 존 나이스비트라고 한 10년 전에 이 유명한 얘기를 해요. 우리는 정보 바다에 허우적대면서도 지식에 목말라 하고 있다고 해요.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아이러니예요. 아이러니. 자, 예를 하나 딱 들으시면 아마 팍 들으실 거예요. 여러분 그 말콤 글래드웰이 그 걔는 어떻게 보았나 이제 그 아주 유명한 얘기가 나오는데 퍼즐하고 미스터리가 있어요. 퍼즐은 뭐냐? 여러분 그 1962년도 케네디 대통령이 큐바 미사일 위기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그때 소련이 큐바에다가 미사일을 설치하니까 그걸 철수하지 않으면 미국이 강제 침범하겠다 해서 전 세계 3차 대전 나는 시끄러웠어요. 그때는 정보가 어떻게 돼요? 퍼즐. 사실 소련에는 정보가 별로 없었어요. 몰랐습니다. 그때는 그래서 그때 일은 뭐냐? 정보를 어떻게 많이 수집하느냐가 그 당시 무엇이었습니다. 퍼즐. 이게 퍼즐인데 지금은 9.11 테러. 10년 전에 9.11 테러가 났었는데 그때는 어땠어요? 사실 9.11 테러를 사전에 몰랐습니까? 다 알았죠? 알았지 않습니까? 피닉스의 그 정보부 CIA 요원이 보고를 해요. 이런 문제가 있다. 그 정부 CIA에서 묵시하죠. 그 다음에 미네소타에서 미네아폴리스 거기 항공학교에서 어떤 놈이 계속 파일럿도 훈련을 안 하고
이제 통신하고 어떻게 왔다 갔다 하는 것만 연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하다 해서 그 항공사에 찔러요, 한국. 그래서 이제 FBI 조사를 하다가 FBI 조사를 하겠다 했는데 판사가 이 영장 구속영장을 안 줘. 그러니까 이 압수수색을 못했어요. 만약 그때 압수수색했으면 그냥 다 드러나는데 그런 사례가 부정이 많습니다. 그때는 정보가 너무 많았어요. 이 많은 정보를 어떻게 분석을 잘했느냐 그게 핵심이었는데 분석을 못해가지고 터진 게 미스테리 9.11 너무 많이 왔기 때문에 정보 분석을 해서 지식에 목마르지 않으시도록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참 재밌는 현상이 피터 디지털을 당연하게 하는 건데 피터가 지금 세계에서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그러나 더 이상은 떨어지기 어렵다. 지금 어려지는 않을 것이다. 얘기를 합니다. 지금 미국 경제가 상당히 좋아지고 있는데 여기서 제가 기술적인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최근 추세가 경제에 어느 단계에 와 있는 거 말이죠. 경제는 5단계가 있다고 그럽니다. 첫 번째 일옵션. 신기술이 막 나오는 겁니다. 인사이트 파워가지. 나왔다가 나오면 바로 피버. 기술 광이 불어요. 그러다가 그 다음 단계는 버블이 옵니다. 기술 버블이 와요. 그렇죠. 여러분 그거 많이 봤을 거예요. 그 다음 단계 이제 버블 지나거나 골든에이지 황금 시대가 옵니다. 마지막에 맞춰야 될 텐데 지금 ICT에 바로 골든에이지인 거죠. 지금이 버블 다 꺼지고 지금 이게 떠오르는 게 지금 촬영을 잘합니다. 지금 현재 ICT의 골든에이지라는 게 그 페레츠의 분석입니다. 이것은 뭐 양념을 안 두개만 얘기했습니다. 지금 최근에 뭐 중국하고 FTA 있지만 아직 굉장히 낮은 수준으로 했거든요. 우리가 중국에 수출하는 것은 20%뿐이고 관세 바로 안 철폐하는데 우리가 수입하는 중국 제품 50%를 바로 철폐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시끄럽습니다. 사실 내용은 좀 복잡하게 되는데 정치 경제 G2와 인터넷 I2가 2개가 있어요. 지금 아시죠? 정치 경제 두 개는. 지금 미국이 세계 GDP의 15조 달러, 중국이 9.3.4달러. 그 다 다투고 있어요, 경제는 지금. 근데 세계 경제는 지금 왜 지금 침체가 왔었느냐? 바로 이 얘기예요. 공급 과잉이고, 그렇죠. 신규 노동력 17억 명이 지금 세계 경제에 들어왔습니다. 그게 17억 명이 어디요? 바로 중국하고 인도가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공급 과잉이 되고 있고, 경제 성장이 되는 3가지 이론이 있습니다. 요점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골프만 가서 사람은 경제는 항상 사이클이 있어서 순환을 한 바퀴 도는데 지금 침체기 왔을 뿐이다. 걱정하지 말라 하는 게 얘기고 타일러 코엔하고 이거 조지 메이슨이 이 사람은 아주 혁신으로 유명하는데 지금 기술 혁신 큰 혁신이 그 간에 간격이 너무 크면 침체가 안 오는 거예요. 침체 거의 안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침체가 왔다는 얘기고 에릭 굴리얼프서 이 사람 얘기에서 많이 좀 공감을 하는 게 지금 노동호 종말이 왔다는 것입니다. 지금 거의 자동화 다 들어가고 있어서 사람이 많이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 학설이 있습니다. 인터넷은 미국의 중국 싸움이 지금 현재 지금 아시다시피. 그렇죠? 구글, 페이스북, 애플, 아마존, 핀테레스트. 지금 이 핀테레스트가 굉장히 뜨고 있어요. 이 핀테레스트 접속이 페이스북보다 많습니다, 지금은. 아시죠? 핀테레스트가 뭔지? 달라요. 반면에 중국 최근에 지난달에 알리바바가 2,100억 불에 상장했죠. 지금 알리바바 그 시장 가치가 월마트보다 큽니다. 지금 삼성전자보다 훨씬 커요. 인원으로 보셨는데 알리바바, 텐센트, 바이두 이 인터넷 오브 투라고 그래요. 인터넷 오브 투가 바로 미국하고 중국 얘기입니다. 이렇게 되어가고 있어요. 그럼 다음 세대의 게임 체인저라는 게 바로 시장 판도를 바꿀 기술이 뭐냐? 이게 바로 시스코라고 아시죠? IOV라고 해요. 인터넷 오브 에브리싱. 우리 전 사장님하고 인터넷 오브 테크놀로지 싱인데 싱이 아니라 에브리싱을 다 바뀌었습니다. 그 작년도 시장 1.2조 달러인데 2020년에 가면 14.4조 달러. 이게 미국 현재 규모가 똑같습니다. 시장 규모가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이 주목을 좀 해주셔야 합니다. 이거. 다만 우리가 IT 미국하고 독일하고 관계를 잘 봐야 하는데 미국은 주로 IT 쪽으로 많이 꺼지는데 독일은 그렇지 않아요. 하이엔드, 현재 기존 제품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쪽으로 방향을 나갑니다. 그래서 인더스트리 4.0 독일서 나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제조 3.0이 나오지만 쉽게 말해서 1.0 18세기만 증기가 농력, 2.0 20세기 초에 이게 1870년입니다. 세계 최대 도축장을 그때 시카고하고 신시나티였죠. 이게 어셈블리 자동화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다가 1970년대 와서
전자와 IT를 결합해서 고도 자동화가 되고 지금은 4.0이다. 지금 뭐예요? 브로드밴드, MTM이 뭡니까? 이게 바로 디바이스, 쉐어링 데이터 위즈 오더스, 오버 더 네트워크. 그래서 인터넷 같이 데이터를 서로 기기끼리 막 주는 거예요. 인터넷. MTM 커넥티비티, IoE, CPS, 클라우드, 빅데이터. 클라우드, 빅데이터는 또 사실 뭐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인터넷 4.0 시대에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인터넷 기술하고 생산 기술을 결합한 게 인터넷 4.0입니다. 지금 역파레토 법칙. 지금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실물 자산과 비실물 자산의 비율이 과거에는 70년대, 80년대만 하더라도 80대 20이었어요. S&P 기준 마케트 100캡이. 그런데 지금 20대 80으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잘 아시죠? 페이스북이 재작년에 63억 불의 IPO를 했는데 마케트까지 1000억 불이에요. 인원들도 안 돼요. 페이스북이 금년 2월 달에 세계 최대 M&A를 했어요. 뭔 거니? 매출이 2천만 불밖에 안 되고 순이익은 900만 불이에요. 얼마 되지 않아요. 그 파스앱을 190억 불에 샀어요. 이 파스앱의 직원이 55명입니다. 55명인데 190억 불 나누면 1인당 3억 4,400만 불이 나눠가요. 사장은 또 뭐 수십억 불 가져갔겠지. 숫자로 나눌 때부터 합니다. 그럼 왜 페이스북이 이적부도 안 되는 이런 회사를 인수해야 되냐? 데이터를 줘야 돼요. 인스타그램. 네, 그렇습니다. 인스타그램 웨이즈 하나 또 설명을 제가 해드려야겠어요. 여러분, 기술 혁신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있는 거 다 조합한 겁니다. 인스타그램 뭐예요? 코닥이 뭐예요? 가장 잘 나갈 때는 14만 5,300명 직원을 가지고 있다가 그리고 기업 가치가 280억 불 됐어요. 그리고 세계 최초로 디지털 카메라를 만들었는데 결국 여러 가지 이유로 실패를 하고 나서 지금 카메라 시장을 석권하고 있는 회사가 인스타그램입니다. 서로 막 공유하는 프로그램을 많이 냈는데 이걸 보고 젊은 사람 두 사람, 이게 케빈 시스터하고 마크 크레거라고 해요. 이 두 사람이 야 이걸 가지고 우리가 앱을 만들자. 그래서 스마트폰에다가 사진을 조금만 변경, 모디파이, 수정하는 앱을 만들면 되지 않겠냐. 그 앱 이름이 인스타그램입니다. 그 페이스북이 이미 모바일 앱으로 다 허용을 했는데 이건 뭐 기술도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웬걸 하자마자 두세 달 만에 3천만 명이 접속을 합니다. 그리고 1억 건 사진을 전부 이렇게 수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몇 떡을 하고 페이스북이 사갔어요. 이걸 10억 불에 사갔습니다. 인원 13명이에요. 웨이즈. 여러분 미국 가시면 자동차 타시면 GPS가 다 뭐예요? 전부 웨이즈입니다. 이걸 누가 만들었어요? 이스라엘의 샤부타이라는 사람이, 세 사람이 2008년도에 만들었어요. 그 왜 그러냐? GPS 보면은 내비게이션 보면은 아니 눌러서 지금 어디 가는 길을 나오는데 내가 원하는 건 가장 빠른 길을 원하는 거예요. 이걸 걱정해요. 그래서 이 웨이즈를 그 샤부타이가 되는 건 GPS 기술, 센싱 디바이스, 그 다음에 그 스마트폰 이 세 개 결합해서 만든 게 웨이즈. 이걸 작년도 웨이즈를 2013 작년도에 구글이 11억 5천만 불에 사갔습니다. 지금 웨이즈. 이것도 수십억 불 버는 거죠, 사람들이 버는 거죠. 지금 실물 자산보다 비실물 자산이 이렇게 크다는 걸 얘기를 합니다. 지금 알리바바가 금년 10월 28일 날 파이낸셜 타임스 보니까 2,481억 불이요, 가치가. 근데 월마트는 2,475억 불이요. 월마트보다 커요. 월마트 어마어마한 수십만 명의 인원을 고용하고 전 세계 어마어마한 매장이 있는데 알리바바 공장도 별로 없습니다. 하루에 한 1억 명이 접속을 합니다. 하고 그 6,500만 개의 매장이 있어요, 중국에. 그리고 2천만 개 그 공장이 이제 있는 자기가 갖고 있는 게 하청 그런 거죠. 공장 놈들 이렇게 가치가 커. 이 비실물 자산이 크지 못해. 또 하나 재밌는 게 이제 공유 경제인데 이 공유 경제 어렵게 생각 하나도 없어요. 쉽게 말하면 소비자면서 생산자가 되어서 순간적인 가치를 발견하는 건데 잘 아시지 않습니까? 에어비앤비. 이 회사는 정말 봉이 견선다리요. 호텔 하나도 없습니다. 이거는. 그런데 빈방 있는 그 호텔이라든가 빈방 있는 사람집 이런 것을 연결해 줘가지고 돈을 벌어요. 기업가치 10조입니다. 우버 이거 하시잖아요. 택시. 이건 빈 택시인데 공차 자가용 노는 차 많고 공차
이거 연결해줘서 10조, 18조 가치가. 지금 기존 기업과 충돌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시끄럽습니다. 시끄럽지만 일단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기존 규제는 혁신 친화적으로서 수정이 필요한 거고, 다만 정부에서 규제할 것은 건강, 안전, 인권, 안보 이런 것만 좀 규제해줘야 하고, 기존 영업권과 충돌, 이거 택시회사하고는 충돌을 어디 가면 허용하지 말아야 하잖아. 저는 그건 반대입니다.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이런대로 허용을 해줘야 해요. 만약에 기존 기업만 보고를 했다면 스카이프 어떻게 나왔어요? 9억 불짜리, 9조짜리가. 그리고 간편 결제하는 페이팔 안 나왔을 거예요. 특히 영국 자동차 산업위원회를 고전했던 게 바로 적기조례. 자동차 만들어 놓으니까 그 마차업자들이 로비해가지고 자동차 사려면 마차께 3명이 반드시 깃발소를 태우고 속도는 40만, 20마일 줄여라. 자동차 할줄 안 되는 거죠. 이거 해줘야 한다, 이거. 그리고 시범사업과 시행착오를 통해서 문제점을 교정하는 신용적 태도가 필요하다고 저는 주장을 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돼야 할 겁니다. 지금 한 가지 조심하셔야 할 게, 로봇이나 자동화가 되면 모든 것이 다 될 것 같다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지금 예를 들면은 그 로봇에도 소위 인간은 고도 지능을 필요한 소위 인텔리전스 지능 테스트라든가 또는 장기 좀 바둑 두는 거, 바둑이나 체크, 서양 장기 두는 거 이런 것은 굉장히 쉽습니다. 그런 건 이미 2011년에 제퍼디라고 미국 YB가 와서 이겼죠. 이게 고도 지능을 필요하거나 이런 게임 같은 것은 컴퓨팅 파워가 별로 필요 없어요. 반면에 육체 노동을 있잖아요. 청소하는 거, 그 다음에 정원일 깎는 거, 센서리 가장 낮은 수준의 육체 노동. 또 하나는 퍼셉션, 인지, 그 다음에는 커뮤니케이션, 번역. 이런 것은 어마어마한 컴퓨팅 파워가 필요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 다르죠. 고도 지능은 고도 컴퓨팅 파워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거꾸로 간단한 일 같은 것은 로봇가 할 줄 알지 못해요. 거기에는 어마어마한 컴퓨팅 파워가 필요합니다. 그걸 보고 모라백스 파라독스라고 해요. 모라백스 파라독스. 현재 컴퓨터가 할 수 없는 게 3가지 있습니다. 그 분야 여러분이 신경을 쓰시면 돼요. 할수 있는 게 인사이드, 싱킹 아웃사이드 박스라 해가지고 뭐니 우리 생각을 끌어내기, 창조, 혁신, 크리에이티브, 이노베이션 이건 못합니다. 컴퓨터가. 또 하나는 고도의 패턴 레코그니션. 지금 이 사물 인식을 컴퓨터 하는데 아직 완벽하지는 못해요.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 분야. 언젠가는 정복이 되겠죠. 또 하나는 이제 번역 문제 아시죠? 뭐 시리지, 뭐 구글 나오지 뭐 아직도 불안정합니다. 그거 아직 어렵습니다. 그 분야는 아직도 인간이 우회에 가 있는데 나머지 분야는 컴퓨터가 안 가면 다 대체입니다. 예를 들어 앞으로 변호사 필요 없어져요. 의사도 필요 없습니다. 그 이유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달라요. 아이러니하게도 정원사라든가 뭐 간호사, 수의, 경비 이건 필요합니다. 앞으로도. 최근에 이제 구글사가 구글이 잘 나가고 있는데 구글사 변화를 여러분이 한번 관찰 주의 있게 보십시오. 첫째, 가장 세계에서 뭐 이 미래를 잘 보고 미래에 대한 예측을 잘하는 분이 레이 커즈와일이라고 있어요. 레이 커즈와일. 이 사람이 뭔가 2045년 되면 기계가 인간 지능을 능가하는 싱귤라리티가 온다고 주장을 하죠. 이 사람은 구글 기술이사로 이번에 스카우트했습니다. 두 번째, 양자 컴퓨터 있죠. 슈퍼컴퓨터가 150년 걸려서 계산할 걸 양자 컴퓨터는 4분이면 풉니다. 이걸 구글이 샀습니다. 지금 소위 D-웨이브라고 하죠. 세 번째, 인공지능 회사 딥웨이브라고 세계에서 가장 잘 나가는 회사를 아직 사버렸어요. 네 번째, 로봇 회사 잘 나가는 8개 다 사버렸습니다. 지금 지난 4년 동안에 100개 회사를 전부 M&A 했는데 어떤 회사들이냐? 전부 앞으로 웨어러블 관련된 회사, 그렇지 않습니까? 모바일 관련 회사, 그 다음에 퍼셉션 관련 회사, 소프트웨어 관련 회사. 그러니까 앞으로 세상은 구글 없이는 못 살게 만들겠다는 그런 야심을 갖고 있는 겁니다. 구글. 그래서 구글이 사는 회사를 한번 잘 관찰해 보세요. 여러분 그 비즈니스 아이디어가 나올 겁니다. 작년에 산 네스트 있죠, 네스트. 이거 아시네? 네스트를 32억 원에 샀는데 네스트는 그냥 온도 조절기예요. 회사인데 각
방에 집에 온도를 조절해 주는 회사인데 32억 불에 사가요. 우리 인사이트 파우더로 30억 불에 사가야겠죠. 근데 왜 구글이 샀느냐? 이미 미국 가정에 데이터를 그 네스트가 갖고 있어요. 그 미국 가정의 데이터를 다 가져가 버린 겁니다. 정보를 산 거예요, 정보를. 구글이 그렇게 영영이 너무 잘해요. 그 가트너라고 세계 시장 그 조사 기구인데 10년 후에 그러면 여러분 10년에 어떤 회사가 가장 유망할 것인가 조사를 했어요. 미국의 CEO들, 전 세계 CEO를 대상으로 대상을 했는데 32% CEO가 뭐라고 대답을 하더니 현재는 없는 회사. 현재는 없는 회사가 10년 후에 가장 잘 될 것이다. 두 번째, 28%라는 CEO들이 구글이 될 것이다. 세 번째, 20% CEO들은 애플이 다음에 10년 후에 될 것이다. 네 번째, 15% 사람이 마이크로소프트가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답변을 하죠. 시사점이 좀 많습니다. 일단 구글보다 뛰어난 회사가 나올 겁니다. 보세요. 아까 제가 핀터레스트 얘기했지만은 보세요. 금년도 1월 달에 타임지 있죠. 타임지에 아주 재밌는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5년 내 없어질 기술. 이런 기술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없어지고 5년 내 5개가 나와요. 첫째, DVD 플레이어 없어진다. 5년 내. 그렇죠? 지금 점점 없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전화 모델 필요 없어져요. 전화가 지금 다 스마트폰이니까 없어져요. 세 번째, 저가의 디지털 카메라. 그렇죠. 스마트폰으로 다 들어가 버려요. 지금 아주 고도의 프로페셔널한 사진을 카메라 안 갖고 다닙니다. 없어져요. 5년 다 없어진다. 네 번째, 차량용 내비게이션 없어져요. 당연하죠. 무인 자동차가 나오지 않습니까? 원래 그 노키아가 고전한 게 그 내비게이션이에요. 원래 내비게이션 미국의 나부텍이라고 내비게이션 회사가 있었는데 이걸 80억 불에 사가요. 구글이. 노키아가. 그런데 다음에 이 내비게이션이 거의 죽어가니까 80억 불이 완전히 날아간 겁니다. 노키아 손해를 봤죠. 차량용 내비게이션 앞으로 없어진다. 5년 내에. 마지막으로 자동차 열쇠 없어지죠. 지금도 열쇠 없어지고 있죠. 지금 보다가. 이 5개 기술이 없어질 것이라고 타임지에서 발표를 했어요. 저도 동감합니다. 이런 기술 하면 안 됩니다. 이거 다 없어져요. 자, 컴퓨터를 여러분이 도입을 하면은 컴퓨터는 하나가 파트 2 레벨을 가는 겁니다. 컴퓨터가 100%의 생산성을 올리려면 대개 5에서 7년이 걸립니다. 그리고 보통 하드웨어, 컴퓨터를 일본에 가면은 소프트웨어, 트레이닝, 비즈니스 모델 체인지에 9달러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러한 기간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 에릭 브린널피스의 연구에서 나와요. 600개 기업을 연구하게 되는데 정확히 맞습니다. 컴퓨터 도입한다고 바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런 부수적인 투자가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피터 드라카가 제가 참 좋아하는 경영자인데 이 사람이 참 재밌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 컴퓨터 돌아보면 다 해결될 거냐? ICT가 난센스. 안 되는 분야가 첫째, 의사결정, 디시전 메이킹, 컴퓨터가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경영자는 관행과 어긋나는 상황에 수시로 만납니다. 정형화된 것은 컴퓨터가 답을 내지만 비정형화되고 갑자기 돌출 사건 나오면 못합니다. 안 된다는 거죠. 의사결정. 이건 경영이 시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커뮤니케이션. 그렇죠. 정보는 뭐예요? 바로 비트와 알고리즘이지만 커뮤니케이션은 퍼셉션이면서 콘피규리 전체를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정보는 조각조각이지만 전체를 보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컨대 10억 매출은 정보, 10억 매출이었다 이거야. 그러나 겨우 이것밖에 못했냐? 또는 아주 잘했구나. 이래갖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이게 바로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이것이 조직이 이런 소식이 없어지면 조직은 죽은 시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의사소통 문제, 외부 정보 이걸 제가 들어가가지고 굉장히 강조를 여러분이 아주 주의 깊게 보셔야 할 겁니다. MIS, ERP 등은 주로 회사 내부 정보를 가지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그렇죠. 그런데 특히 기존 고객에 의한 비고객 정보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경영자 역할은 뭐예요? 비고객을 고객으로 바꾸는 게 경영자 역할입니다. 그래서 드라카가 우려를 표시하는 게 경영자는 꼭 내부 정보에만 집중하는 경영을 갖고 있다. 앞으로는 15년 사이에 그 외부 정보 수집하는 다음 과제로 등장할 것이다. 이 얘기죠. 그래서 현재 빅데이터 뒤에서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이제
ICT라고 우리가 얘기하죠. 이 유럽선은 ICT, 미국선 IT라고 합니다. 그런데 기술의 중점을 두고 인포메이션을 걸음마다는 게 아직도 커뮤니케이션은 영원할 뿐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있으니까 여러분이 좀 주의 좀 하시라는 얘기로. 빅데이터입니다. 빅데이터 뭐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뭐 통상 100테라바이트 이상 거대한 데이터 집합인데 빅데이터는 사실 네 가지입니다. 하나는 볼륨, 등치가 커야 하고, 또 하나는 벨로시티, 속도가 유통속도가 빨라야 하고, 버라이티, 세 번째 다양성이 시작하고, 네 번째는 이제 벨로시티라고 해서 이 정확도, 이게 좀 시작합니다. 이 빅데이터가 왜 중요한 건 사례를 설명을 드리면은 피터 노릭이라고 구글에 아주 재밌는 사람이 비유를 해요. 프랑스 라스도 동물 벽화를 가보면 말이 28마리 그려져 있어요. 그 말 하나 보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활용 동작으로 연결을 해보세요. 그럼 말이 움직인다고요. 그러면 달라져요. 상태가 달라집니다. NT, 나노테크놀로지.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양자 세계에 있는데 우리는 지금 물질 세계, 뉴턴 세계에 살고 있지요. 양자 세계에 들어가면 달라요. 모든 게. 그렇죠? 모든 움직임이 다릅니다. 물질 생태가 바뀝니다. 이런 집적이 많아지면 생태가 또 바뀌어져요. 마지막에 중력. 여러분 소금쟁이 아시죠? 소금쟁이는 물 위에서 또 생긴다고. 그럼 모든 중력인 생물은 다 가라앉아야하는데 왜 떠요? 이 소금쟁이는 중력보다도 뭐요? 다른 풍력, 말하자면 풍성인가 그 작용을 받죠. 그래서 그냥 뜬다고요. 너무 가볍기 때문에 떠버리는 거예요. 너무 가볍거나 너무 무거우면 문제가 달라집니다. 이 사고방식편에서 세 가지를 말씀을 제가 드리면, 샘플링 시대가 좋은, 지금 이제 컴퓨터가 발달돼서 전수조사를 그러면 다 합니다. 큰 거. 거의 다. 여러분 예측조사 요새 거의 다 잘 맞아가요. 지금. 들쭉날쭉. 요거 잘 보세요. 과거에는 미시적인 차원의 정확성을 따졌지만 지금은 거시적인 차원의 통찰이 필요한 겁니다. 나무 하나하나 특성보다는 이 숲 전체의 통찰, 숲이 어떻게 생겼느냐 이걸 보는 들쭉날쭉이 필요하고,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 상관성. 과거에는 원인 분석을 무조건 했어요. 뭐 사건이 터지면 원인이 뭐였을까? 그거 아닙니다. 이 상관성, 이게 어떤 관계가 있겠는가?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 설명을 사례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아마존 아시죠? 아마존이 뭐예요? 책만 판매하는 게 아니라 지금 받은 걸 많이 접하점도 많이 파는데 초창기에는 책을 많이 팔았어요. 그 책이 굉장히 많이 잘 팔린 겁니다. 그러니까 책을 팔려고 보이스 팀이라고 몽곤이 그 책 서평을 하는 편집자들 또 작가들을 매달 모아가지고 그 회의를 해서 책 서평을 냅니다. 이 책이 다음에 추천할 책이다. 이 책은 어떤 것이다. 그 책이 좀 많아. 어마어마하게 나오니까 정말 무지하게 골치를 아팠었는데, 그레드 린던이라는 그 런던 대학교 석사 출신 박사도 아니야, 이 친구. 이 친구가 알고리즘을 만들어내는,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상관성이, 책이 잘 팔리는 책과는 무슨 연관성이 없을까? 아까 제가 문화적으로 상관성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상관성이 없을까? 해서 책과의 연관성을 만드는 알고리즘을 만들어서 특허를 합니다. 아마존 이 친구를 특허를 해요. 그래도 랜더지면 그 알고리즘을 하니까 책 서평이 순식간에 나와버리고 책 판매가 30%도 늘어버려요. 그리고 보이스팀 해체해버려서 필요 없어, 사람 필요 없습니다. 이 상관성으로 지금 컴퓨터가 다 서평을 다 냅니다, 지금. 근데 그게 더 정확하고 더 빠릅니다. 상관성. 예측과 선호도, 그 타겟트, 이거 유명한 얘기 아닙니까? 타겟트 미국 가면 그 슈퍼마켓 큰 마켓 상점인데, 하루는 그 타겟트 고객에게 그 아버지한테 편지가 가요. 타겟트에서. 당신 딸이 임신했으니까 임신 먹을 준비하라. 아버지가 노발대발하죠. 내 딸이 여고생인데 무슨 소리냐. 그 타겟은 그 여자가 임신한 줄 알아요. 왜냐하면 그 구매 패턴을 보면 알거든요. 나중에 6개월 후에 아버지가 와서 사과를 합니다. 우리 딸이 그랬구나 하고. 이 데이터 분석에서 다 나와요. 지금 다 압니다. 우리가
인간이 참 착각하고 있는 게 빠른 사고와 느린 사고. 이게 뭔거니 우리 뇌가 우리의 2%밖에 안 되지만 에너지의 20%를 씁니다. 우리 뇌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뇌는 가능하면은 쉽게 생각해버리려고 무슨 간단히 하려고 합니다. 복잡하게 생각 안 하려고 하는 게 우리 기본적인 뇌요. 왜냐? 에너지를 너무 많이 소모하기 때문에. 그래서 무엇이든지 그냥 빠른 사고로 답을 내려고 하는데 그러지 마시라는 게 중요한 건 당근 느린 사고를 통찰을 해보라는 거고. 예컨대 우리 상관성 같은 것을 우리 인간이 착각하고 있는 게 바로 이런 빠른 사고로 얘가 이런 겁니다. 애기가 장갑 모자를 안 쓰고 있으면 감기 걸린다고. 그래요? 아니 감기가 모자 안 써서 감기 걸립니까? 우리 인간은 그런 생각하면 되죠. 그렇지 않아요? 근데 우리 착각을 하고 있어요. 광견물림과 광견병. 광견병 개 물리면 광견병 걸린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습니까? 가능성이 있죠. 그렇죠. 상관성이 있지만 인과성은 없습니다. 8명에 1명 정도 걸려요. 걸리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들이 착각을 한다는 거죠. 바로 빠른 사고로 우리가 너무 많은 실수를 저지른다는 게 이 얘기입니다. 느린 사고를 해주시라. 이고 이 사람도 참 뻔때니 그냥 빅데이터 아버지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은 뭔거니 그 해군사가 이렇게 미국 아나폴리스 나와가지고 해군 장교가 되고 싶어서 했는데 마차를 타고 가다가 떨어져 버려요. 그래갖고 다리가 절단 불구가 됩니다. 그래 해군이 다리가 불구가 되니까 배를 탈 수가 없으니까 이 사람은 참 재밌는 이 사람은 발령을 어디다 내는 거예요. 해군 소위로 그 창고 그래서 기록하는데 그 저 해양 뭐 모든 물을 기록하는 창고로 보내버려요. 넌 거기서는 그걸 연구하라. 배를 못 타니까. 근데 이 친구가 머리 중령이 거 가서 그걸 다 과거의 선원들 기록을 보니까 기가 막힌 자료가 있는 거예요. 어느 지역에 가면 태풍이 많이 불고 어느 지역에 가면 암초가 있고 이것을 책을 냅니다. 바다지리아겠지. 이 책을 토대로 만든 게 대세 해적캡을 만들어요. 이 사람이 소위 빅데이터의 원조라고 머리 중입니다. 그러니까 역경을 진짜 완전히 멋진 작품으로 만든 게 머리 중령이에요. 90년대 초에 여러분 반센 노블 아시죠? 책방 지금도 있어요. 그 반센 노블 책을 보고는 헤지펀드 분석가, 헤지펀드 분석하는 사람이 이걸 보고 저것은 아닌데 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누구요? 책을 왜 저렇게 팔지? 이 사람이 바로 아마존 제프 베조스입니다. 그래서 제프 히트 치는 거예요. 발상어처럼 데이터를 보고 데이터를 가지고 이게 온라인 하면 되겠지. 마찬가지로 소더비하고 미디어를 이게 이베이죠 이게. 지금 소더비는 있지만 이베이가 더 큽니다. 훨씬 더. 그 사업을 하는데 롤스로이스 모델이라고 있어요. 이거 지금 세계 자동 비행기 엔진은 롤스로이스하고 GE가 만들지요. 롤스로이스 수입의 70%는 어디서 나오냐? 엔진 판매가 아닙니다. 엔진을 팔 때 그것 항상 전부 센서를 부착을 해서 전 세계 우리 비행기에 어디 가면 언제 이 엔진 좀 수리를 할 때가 필요하고 뭔 기름이 필요할 것이다. 부품이 필요할 것이라는 걸 다 알려줘요. 그 AS로 걷는 수입이 70%입니다. 지금. 쉽게 말해서 면도칼과 면도날이죠. 면도칼을 공짜로 주고 면도날 팔아서 돈을 버는 거. 이게 아주 기가 막힌 장사야. 이게 잘하는 거지. 우리나라도 똑똑한 사람이 좀 많습니다. 빅데이터 활용해가지고. 노정석이라고 이 전북과학고등학교 나오는 친구인데 이 친구는 그 데이터 전세 게임 업체의 데이터를 분석을 해요. 그래갖고 데이터 게임 업체 그 패턴을 만들어내요. 파이브록스라는 회사를 만들었는데 금년 8월달에 세계 최대 모바일 광고회사 탭조에게 4천만 불에 팔았어요. 대단한 거죠. 호창성 이 서울대학교 나온 사람인데 문제연부 이 사람은 비키 이용자들이 자발적으로 동영상 언어를 번역해서 다양한 언어로 자막 붙여주는 서비스. 이게 무슨 얘기인 건지 인도 영화가 있다. 그럼 이 스웨덴에서 영화를 보면은 인도 말을 모르니까 모를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스웨덴에 있는 볼런티어들이 이걸 스웨덴으로 번역을 해서 자막에 올려주는 서비스를 지원해 주는 게 이 비키요. 작년도에 일본 라쿠텐에 2억 불에 팔았어요. 이게. 아이디어 하나를 이렇게 드는 겁니다. 이게. 빅데이터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위험한 것도 있고 통제되는데 이게 뭔가 파스트 확률과 차별이라는 것은 이 빅데이터를 보고 이놈이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많다는 걸 알아요. 그렇죠?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그놈을 범죄를 하기 전에 처벌을 해야겠다고 하는 게 바로 미국 국토안보부의 파스트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이건 이제 윤리적으로 문제가 좀 있습니다. 데이터 독재.
그리고 데이터를 지나치게 과신해서도 안 된다는 거죠. 이 판단을 잘해야 하는 거예요. 명나마라 아시죠? 월남 전쟁, 베트남 전쟁 때 명나마라가 천재입니다, 천재. 포드 자동차 사장하다가 갔는데 이 사람이 미군 장성들에게 지시를 합니다, 국방장관. 그러면 되어서 베트콩 숫자가 얼마니까 매일 베트콩 죽은 숫자만 보고 와라 자기한테. 명나마라는 판단이 베트콩 숫자만 합치면 나중에 전쟁이 끝났는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은 난센스. 미군 장성들이 보니까 죽은 숫자 2%뿐이 파악을 못하는 거예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은 나중에 포기를 했어요. 그 명나마라 같이 그 통계의 과신자. 그래서 명나마라는 똑똑은 했지만 현명한 사람은 아니었다고 지금 그런 얘기를 합니다. 조심을 해야 합니다. 그 빅데이터 사회적 가치가 많다는 얘기고, 결국 IDC 디지털 유니버스에서 금년도에 한 129억 불 시장인데 17년에 311억 불로 커질 것이라는 그런 예측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빅데이터 구체적인 사례를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면 아마 싹 들어오실 겁니다. 미국 정부에서 특히 신약 하나 사례를 들겠고, 왓슨이 어떤 겁니다. 이 IBM의 뭐예요? 슈퍼컴퓨터죠. 이게 2011년 2월달 제퍼디, 미국의 그 제퍼디 게임 있지 않습니까? 퀴즈 게임. 거기에 가서 세계 챔피언 둘을 완전히 KO시켰어요. 이 컴퓨터. 그리고 그 컴퓨터로 지금 현재 30초당 한 개씩 논문이 하나 나옵니다. 과학 논문이. 연간 100만 개씩 나와요. 이걸 어떻게 다 합니까? 불가능해요. 근데 왓슨을 하려면 금방 나와요. 예를 들어서 텍사스 그 베일러우드 의과대학이 있는데 항암, 여러분 유전자마다 P53 유전자가 다 있습니다. 항암 유전자. P53이라는 논문이 7만 건이 있어요. 나와 있어요. 지금도 계속 쏟아져 나와요. 이 과학자가 이거 다 분석하려면 몇 년 걸릴 것을 왓슨보다 돈이니까 한 달 만에 P53에 관계 있는 단백질 6개를 딱 찾아내버려요. 한 달 만에. 이 사람, 이리다케 교수가 하루에 5편 과학자가 읽는다 해도 이게 8년 걸릴 걸 한 달 만에 다 끝내버렸어요. 그것도 답을 정확히 냅니다. 존슨 보통 데이터 수집하고 가설을 적으는데 10개월 걸려요. 신약 하나 만드는데 보통 10억 불 되게 들어가는데 그래서 왓슨을 쓰니까 이게 10개월 걸려서 다 필요 없어지는 거예요. 바로 금방 찾아버리는 거예요. 사노피 마찬가지고, 특히 이 메모리얼 슬란 캐터링 캔서 센터 클리브랜드. 여러분 앞으로 제가 의사도 없어질 직업으로 한다고 그래. 없어진다고. 왜 그러냐 보세요. 지금 각종 질병의 원인이 수십만 가지입니다. 알 수가 없어요. 의사들이 100% 진단을 못합니다. 오진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몰라요. 의사 다 모릅니다. 다만 확률적으로 높기 때문에 얘기할 뿐인데, 지금 그 IBM 왓슨하고 메모리얼 슬란 캐터링 캔서 센터 이 뉴욕에 있어요. 그 클리브랜드 클리닉하고 공동 연구를 모르는 거지. 각종 질병의 원인이 뭔가 진단하는 그 프로그램, 그 데이터를 만들어가지고 왓슨에다 집어넣어버려요. 그래서 몇 년 있으면 닥터 왓슨 might be one day be the world's best diagnostician. 몇 년 후면 이 왓슨이 세계에서 가장 정확한 진단사가 돼요. 의사 필요 없습니다. 더 정확해 이게 이제 규모가 줄어들면 상용화가 되겠죠. 이렇게 될 게 나타납니다. 금방. 이게 의사들 필요 없어요, 사실은. 다 빅데이터가 중요하니까, 여러분이 오셨으니까 빅데이터 특히 필요한 게, 여러분 회사에 빅데이터 사이언티스트, 특히 빅데이터 큐레이터가 필요합니다. 빅데이터를 분석하고 기획하고 전시하는 거예요. 큐레이터라고 그래요. 왜 큐레이터라고 그러냐? 여러분 큐레이터는 원래 기본적으로 도서관이나 박물관에 가면 작품을 전시하고 기획하고 하는 사람을 보는데, 워낙 지금 데이터가 많기 때문에 이걸 큐레이터라고 그러는데, 우리나라에도 다행히 빅데이터 아카데미라고 있어요. 그 한국 데이터베이스 진흥원에서 개설을 하는데 www.dbguide.net 찍으면 다 나와요. 이게. 수강료, 중소기업은 350만 원 공짜로 다 지원해 줍니다. 100%. 대기업은 80% 지원해줘요. 그리고 2주 교육을 받고 6주간은 또 1회씩 그 실험을 합니다. 이런 데 좀 직원을 보내서 빅데이터 큐레이터를 만들어주세요.
경쟁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여기 들어가려고. 그래서 다들 꼭 한두 사람만 큐레이트 해줘도 내가 하는 연구 분야, 사업 분야에 어떤 데이터가 있고 어떻게 움직이면 좋겠는가 그걸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사람 하나 양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클라우드. 클라우드가 뭔 뜻이에요? 원래 구름이죠, 구름. 구름인데 지금 컴퓨터를 다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대형 컴퓨터는 애플이나 구글이나 IBM이 갖고 있어요. 거기에 그 컴퓨터 활용하면 되는 겁니다. 그 컴퓨터 활용해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모든 인프라를 공짜로 쓸 수 있는 그 구름 위에 있는 컴퓨터 그걸 바로 클라우드라고 그래요. 이게 대단합니다. 이 예를 하나 딱 들어두면 여러분이 쉽게 이해가 될 거예요. 보다폰이라고 있어요. 아까 그 전 사장님께서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보다폰이 영국 통신회사예요. 그런데 통신회사인데 큰 컴퓨터가 필요하고 컴퓨터를 가지고 하려면 유지비가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전기값이 엄청나게 들어가요. 지금 애플의 그 컴퓨터 센터가 1년에 유지비가 13억 불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보다폰 IBM하고 계약을 해요. 내가 IBM 클라우드 이용할게, 너 컴퓨터 이용할게 시켜보라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드는 자료를 그리고 같이 연결해서 우리 다시 서비스 해주라. 그래서 원거리에서 스마트 가전 관리할 수 있는 IoT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어요. 현재 지금 사용자가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모바일 기기로 텔레비전, 세탁기, 냉장고는 물론 지부 온도와 조도까지 조작할 수 있는 것이 목표로 개발을 하고 있어서 곧 성공할 겁니다.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대형 컴퓨터 없어도 이런 소프트웨어만 있으면 클라우드 연결해서 이런 대형하고 계약만 해버리면 돼요. 구글하고 계약하든지 뭐 IBM 오시든지. 그래서 이 클라우드 활용해서 돈을 버는 겁니다. 이 영리한 기업들이 많이 있어요. NK라든가. NK는 이미 그 솔루션 판매하다가 더 나은 수입 창출하기 위해서 소프트웨어 에서 서비스 클라우드 기업을 밑에 확보를 했고, 틱톡, 다빈치 행정, 바틀필드. 이미 이 클라우드 IBM이나 다른 구글 그 클라우드 계약을 해서 자기는 개발만 해요. 컴퓨터를 그런 거 써버리고. 그다음 컴퓨터 사용료만 조금 내주면 되거든요. 이런 그 시대가 지금 많이 있는데 여러분도 그렇게 해보시라는 말씀입니다. 자, 제가 여러 가지 뭐 IoT도 있고 그런 많은데 가장 중요한 게 그 빅데이터하고 클라우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렸고, 자, 아이디어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여러분 사업을 하시려면 아이디어가 많이 나와야 할 건데 아이디어는 어디서 나오냐? 스티브 존슨이라는 탁월한 사람이 7개 분석을 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 하나를 제가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리퀴드 네트워크라고 해요. 네트워크가 뭐예요? 서로 연결이 돼 서로 사람 만나는 겁니다. 네트워크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고체 네트워크. 고체 네트워크는 죽은 겁니다. 그 다음에 기체 네트워크. 가스 네트워크는 너무 케이오틱해서 이건 저 네트워크도 아니고 뭔지 모르고 완전 혼잡이에요. 적당히 혼자 보면서 딱 움직이는 거. 이게 리퀴드 네트워크입니다. 예를 하나 들면 여러분 애플 컴퓨터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스티브 잡스하고 스티브 워지작이 만들었나요? 그거 아닙니다. 스티브 잡스와 워지작은 홈브류 컴퓨터 넷 클럽이라는 거기에 클럽 멤버요. 그 클럽에서 토의한 것을 만드는 거예요. 자기 천재에서 안 나옵니다. 항상 네트워크에서 나옵니다. 이 케빈 던더라는 유명한 미국의 심리학자입니다. 280명의 뛰어난 연구원, 혁신가, 발명가들이 어릴 때 가장 아이디어가 많이 나왔는가? 그것을 동영상으로 찍어가지고 분석을 했어요. 그랬더니 어릴 때 가장 많이 아이디어가 나오느냐? 컴퓨터를 두드리거나 현미경을 보거나 자료를 분석할 때가 아니고 점심 이렇게 브라운백 점심을 하면서 이 얘기를 할 때라든가 그 포럼에서 토론할 때 그때 가장 많이 아이디어가 나온답니다. 이 덴버가 한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자주 이런 모임을 갖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자주 이런 포럼에 나오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관찰. 이탈리아의 빈치 마을에 레니 알바로라는 소년이 있었어요. 10살 젊은 소년이었는데 스승이 베노키오예요. 베노키오인데 이 스승이 이 레니 알바로가 똑똑하니까 3년 동안 달걀만 그리게 해요. 달걀만. 이 소년이 묵묵히 달걀만 그려요. 그 3년 후에 질문해 스승님 왜 저를 달걀만 그리게 합니까? 하니까 너 다시 한번 하라. 달걀이 뭘로 보이냐? 생명이 담긴 알로 보이더라 이거예요. 이 바로 레니마르 알바로라가 누구냐? 레오나르도 다빈치예요. 이 사람이.
사물을 보더라도 주의 있게 보라 여러 가지. 이명록 변호사가 한 얘기 이게 아주 키워드 제가 좋아하는 얘기입니다. 이것만 암기하시면 그 혁신은 다 나옵니다. 아이디어, 이미지 상상을 하라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다이멘션, 1차원, 2차원, 3차원으로 한번 보라 이게 무슨 사물을. 그렇죠? 이 익스트림 항상 극단을 생각을 해요. 이게 끝은 어떨까? 사실은 창조는 항상 극단에서 나옵니다. 극단에서. 그 구글에 8개 그 멘토가 있는데 그중에 7번째 그거예요. Creativity loves restraint. 창의력은 항상 이거 통제를 사랑한다고 그랬어요. 극단. 그건 어디, 이 끝들이 어딘가 그걸 보라 이거예요. A. 분석이죠 당연히 어널리시스. C. 체인지 오브 뷰 포인트. 관점을 바꿔봐라. A. 아날로그. 유사한 거. 내과 유사한 것이 뭐가 있느냐 보라 이거예요. R. 리버스. 뒤집어 역지사전하는 얘기죠. T. 트랜스폼. 변형시켜보라. 그래서 이 아이디어 카트 이게 혁신입니다. 제가 보기 제일 좋아하는 건데 요것을 한번 항상 여러분 그 염두에 두시면 여기도 좋아요. 아이디어 카트. 그리고 혁신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거창한 아이디어 안에서 만드는 것도 아닙니다. 항상 있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스티브 잡스가 그런 얘기를 하죠. 그 발명가, 위대한 발명가에게 노트북을 만들었어. 혁신했어. 물어보면 혁신가는 참 죄의식을 느낄 것이다. 이거예요. 왜냐? 혁신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있는 거 다만 연결했을 뿐이다. He just feel guilty. He just saw something. 그래요. 그렇습니다. 대부분 혁신, 거의 100%가 다 있는 거 연결한 겁니다. 있는 거. 다케스루 마사다카라고 일본의 위스키 업체 니카 위스키 창업인데 이 사람이 24살에 스코틀랜드 유학을 가가지고 청소부로 위장을 해서 만년필로 다 주사 뱉겨요. 그 스코치 위스키 메인으로. 그 영국 경제장관이 일본 와가지고 연설을 하죠. A young man stole the secrets of whiskey production with a fountain pen and a notebook. 그렇습니다. 이 베꼈어요. 이 다케스루 마사다카가 한 거냐? fabrication, imitation, modification, recreation이요. 날조하고 변조하고 위조하고 뭐 수정, 변종하고 이게 바로 창조입니다. 새로운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게 바로 참 혁신이요. 이게. 그 부양수라고 송나라 때 유명한 시인이에요. 이 사람이 삼상지학을 얘기합니다. 생각은 어디서 나오느냐? 심상. 그렇지 벽에 쏘여서 나와요. 잠잘 여러분 집 베드 침대에서 집에서 나오는 거예요. 마상 말 탈 때 바로 여러분의 회사 연구소 오늘 나오는 거예요. 식상 화장실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화장실에서 여지기심이라고 그러죠. 뭐예요? 화장실 갈 때하고 마음하고 나올 때 마음이 다르죠. 인간이 생각이 다른 겁니다. 정확히 표현했어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바로 아이디어가 나오는 여지기심입니다. 그 인터로뱅이라고 이 영어로 굉장히 유명한 얘기. 이게 뭔 거지? 이제 1950년에 미국 광고 대행사 사장 마틴 스펙터가 구두점 되게 싫어해. 그걸 단지 인터로뱅이라는 단어를 만들었는데 이게 뭔 거니? 바로 퀘스천 마크하고 감탄사입니다. 그래서 왜 그래야만 하는가? 이렇게 해보면 어때? 이 두 개입니다. 이게 무엇인지 왜 그래야만 하지 저건? 그리고 이렇게 해보면 어때? 이게 인터로뱅입니다. 아까 아이디어 카트.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여러분. 이거 왜 이렇게 해야지? 내가 이거 해보면 어때? 이게 바로 아이디어입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마르셀 듀상이라는 유명한 사람입니다. 소변기 있죠, 여러분, 양변기, 대변기에다가, RMUTT, 난치세븐, 이걸 딱 설명했는데, 그 유명한 듀상을 설명해. 똑같습니다, 화장실. 그리고, 포르투갈의 헤노바. 여러분, 화장실 가면, 뭐예요? 휴지가 전부 화장지가 하얀색이죠. 여기서는 검은색으로 만들어서 데이트를 쳐버려요. 예? 팔상을 전하는 얘기야. 아무것도 아닌데 이게 혁신입니다. 이게. 여러분 히든 챔피언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나라는 보통 제가 얘기하는데 99884 4634이죠. 우리나라가 99% 기업, 88% 중소기업 고용, 46% 매출, 수출 33%입니다. 독일은 80%가 중소기업 수출합니다. 그러면 히든 챔피언이라는 뭐예요? 원래 이
허르만 지몬이 얘기할 때는 시드 챔피언이 세계 시장 점유율 1, 3이고 그 대륙에서 1등. 또 그리고 매출액이 50억 유로, 우리나라 따로 한 5조 정도 돼한다고 했고, 그 다음에 인지도가 없는 기업이요. 사람이 잘 모르는 기업이 히든 챔피언인데, 이 기업이 현재 2,734개인데 우리나라 23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최근에 그 금년 10월 말에 경제장관에 의해서 한국에서는 시드 챔피언을 키울 때 이렇게 하면 너무 기준이 높으니까 3년 평균 매출액 한 100억 정도만 되고 매출액 대비 R&D 2% 이상. 더 중요한 것은 특정 대기업 납품 비중이 50% 미만인 거. 특정 기업에 코가 안 낀 기업. 이걸 히든 챔피언을 만들어서 지원을 해주겠다. 이런 걸 보니까 금년도 한 63개인데 2017년에 한 100개 정도 만들겠다. 그렇게 했죠. 그래서 두 개로 나눠서 하나는 도약 단계, 이제 막 도약을 하는 거. 이제 매출액 100억 정도 되는 기업들 총 개발 60%에서 10억을 중기 쪽에서 지원해 주겠다. 그런 거이고 해외 브랜드 개발에서 그걸 위해서 1억 정도 지원을 해 주겠다. 그다음에 히든 성장 단계. 성장 경제는 좀 큰 기업은 개발비 50%에서 75억을 히든 챔피언을 키워 주겠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다음 또 하나는 그 쿼터제를 해서 도약 단계 성공한 기업이 성장 단계 갈 때도 계속 지원을 해주겠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히든 챔피언이 되려면 지도자가 참 이 말이 멋있더라고요. 히로무 시몬이 얘기를 한 건데 이건 좀 여러분이 아셔야 할 것 같아서 제가 적었습니다. 기본 원칙은 권위적이요. 그러나 실행 과정은 권위자가 권한을 이야기합니다. 예. 이게 바로 적은적으로 고효율입니다. 권위적으로 해줄 때는 해줘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직원의 그 사기를 올려주는 거라든가 효율을 올려주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은 꼭 해주되 나머지 건 다 맡겨주라 이거예요. 이게 다 풀어주라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할 때 성공하더라. 그러니까 이직률이 제일 낮아요. 2.7%입니다. 턴오버 레이트가. 미국이 19% 얼마나 없습니까? 그 다음에 이 말을 아주 이 사람은 그 했는데 한번 잘 보세요. 핵심 역량 벗어난 다각화는 금물이다. 내가 이 분야의 전문인데 이걸 벗어나 전혀 이거도 관계없는 다른 기업을 얻는 것은 안 된다.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 하지 말라는 얘기 맞습니다. 자기와 관련되는 분야를 연결해서 쭉 제출하는 거죠. 아까 구글도 관계 있는 걸 하는 겁니다. 사실은 자기 ICT에. 제가 여기 자료는 안 썼습니다만은 취약업종 있죠. 요건 얘기를 하고 이제 끝낼 겁니다. 취약업종에 숨은 강자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은 시장이 점점 줄어가는 그 업종이 가구 시장, 가구 상품. 그 명관산업에 지나치게 의존이 많은 게 인쇄, 염색업체. 그 다음에 레드오션용에서 이미 시장이 포화 상태에 이런 기업들이 있어요. 피혁, 가방, 신발, 식료품. 그 다음에 중국 시장에 영향을 너무 많이 받는 거예요. 이게 섬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기술 진보가 더 이상 잘 안 되는 게 있어요. 이게 바로 의복이라든가 모피인데 이런 분야에서 성공한 기업들이 있어요. 취약업종. 어떻게 성공했느냐? 이 전략을 잘하는 게 성공하더라. 첫 번째는 A 가구 회사인데 핵심 역량만 집중하는 겁니다. 자기 가구 회사에서는 뭐는 거니? 제작하고 기술 개발만 해요. 그리고 배송, 그리고 조립, 설치는 아웃소싱 해버려요. 다 하는 게 아니야. 완샷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핵심 역량만 하는 게. 그러니까 성공을 하더라. 두 번째는 제품, 이 제품만 만들더라. 예컨대 신발 제조기업 어떤 회사는 누구도 관심을 두지 않던 할머니 신발 있잖아요. 할머니 신발을 어떻게 보면 젊은 여성들이 신는 소위 플래시 슈즈라는 개념으로 바꿔서 데이터를 쳐버리죠. 똑같은 건데. 그리고 노세일 정책을 엄격하게 하고 그게 박앤세일 절대로 안 해버려요. 그러니까 충성 고객들이 다 몰려드는 거죠. 세 번째는 이제 고객지향 마인드죠. 이건 참 좋은 케이스인데 이 원피가 워낙 가격이 비싸니까 핸드백 만드는 회사들이 고전을 해요. 비싸니까. 그걸 알고는 그 원피를 스프리트 가죽으로 만들어줘요. 값싸게 조절해요. 그래서 제 성능은 똑같게. 그래서 그 핸드백 회사들을 고민도 해소해주고 자기도 돈 벌고 이게 가죽 제조사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속적인 R&D. 이게 연구개발을 반드시 해야지요. 예컨대 염색업체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환경 규제죠. 그래서 이것을 연구개발해서 그 태양열 진멸판을 설치를 해가지고 환경도 피하고 원가도 절감해서 성공하더라. 그 다음에 이제 틈새시장. 틈새시장이라면은 보통 500억에서 1000억 정도 시장 규모를 말하는데 예컨대 목재 가구, 어떤 회사는
박물관하고 도서관에 들어가는 서가 있잖아요. 그것만 전문을 해요. 그리고 목적은 뭐예요? 이 잔손질이 많이 들어가고 인건비가 들어가고 또 대량으로 생산이 안 되기 때문에 대기업이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리고 이 분야를 딱 읽고 들어가는 거예요. 대기업이 절대로 못 들어옵니다. 이 틈새 시장 공략금 성공했어요. 그다음에 이제 판로 확보. 이 영역이 어떻게 하는 건지 우리나라 조달 규모가 수십 조가 됩니다. 이제는. 조달청에서 어떤 품목을 구매하는가, 조달 구매 품목을 처음부터 기획하고 연구해서 개발해서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게 조달청 우선 구매 대상 품목으로 선정이 되면 그러니까 납품을 자동 보러 가는 거예요. 이렇게 성공하는 기업이 있고 내실을 추구하는 기업. 여러분 빅세일 많이 파는 것보다는 굿세일 잘 파는 게 중요합니다. 이익이 나야 해요. 그래서 제가 도매기업 사장은 로또가 직원들에게 이익률 10% 그걸 내라. 많이 팔지 말고. 그래서 사람 중심 경영 이거 참 중요합니다. 성과를 직원과 함께 나누고 예컨대 채용할 때 스펙보다는 이놈이 그 충성도, 조직 적응력이 있느냐. 그래서 가구제조 사장 얘기가 유명한 얘기가 있죠. 우리 회사는 B급 인재를 채용해서 A급 인재로 만들어내는 회사다. 딱 그러죠. 저 참 부절질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투명 경영, 그다음 경도 경영 이건 생략하고 시간이 많이 걸려서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시간이 다 됐나요? 예, 그래서 한 두 마디만 이제 끝내겠습니다. 지금 브레르 토끼가 원고니 여러분 이 아이디어 뼈를 많이 내면 돼요. 그 원고니 토끼하고 여우하고 여우가 간악한 여우가 토끼를 꿰어가지고는 그 탈이 있죠, 탈. 찐득찐득한 탈로 조그만 인형을 만들어요. 인형을 만들어서 토끼를 줍니다. 이 토끼가 인형을 좋아하니까 토끼가 딱 만지자마자 이게 뭐야 찐득찐득하게 딱 붙어버려 그래. 이 떼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우는 그냥 즐기는 거지. 아 이놈 넘어갔구나. 그리고 토끼가 꾀를 내서 여우님 당신이 말이요 어떻게 나 이런 거 해도 좋은데 이것만 해주지 마시오. 뭐냐 나를 가시덤불에만 던지지 말아달라고 그래요. 나를 브라이어 파치라고 하는데 영어로. 그러니까 여우가 생각하기 이놈이 가시덤불 감시가 죽게 생겼으니까 난 던지지 말라고 하는 것다. 그래서 가시덤불에 달랑 던져버려요 토끼를. 그런데 토끼는 어떻게 됐어요? 토끼는 가시덤불에서 자라고 거기서 낳기 때문에 가시를 자라요. 가시를 가지고 낀득낀득한 탈을 다 떼어내고 다 탈출을 성공을 합니다. 뼈를 내서. 이게 이제 브레로 토끼인데 이 얘기 포인트는 아무리 어려운 환경, 극한 환경이 있어도 이 틀을 내면 다 이길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거미의 지혜라고 있어요. 거미 아시죠? 거미는 우리가 인간이 양성을 못 하죠. 왜 그런지 아세요? 거미는 붙여놓으면 지들이 잡아먹고 죽어요. 그래서 거미질이 강한데도 우리가 대량 양산을 못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데. 그런데 거미가 너무 똑똑해서 거미는 하는 일이 뭐예요? 미리 예측하고 내 먹이가 올 때를 예측하고 거기서 딱 기다리고 있어요. 그럼 먹이가 저절로 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렇게 합니다. 소비자가 이걸 원하겠구나 알고 딱 만들어 소비자가 오게 만들어주라 이거예요. 이 거미의 지혜입니다. 이게. 거미의 지혜가 필요하고 또 하나는 만체스터 유나이티드의 퍼거슨 감독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을 거예요. 지금 이제 그만뒀는데 이 사람이 하버드대에서 특강을 하는데 그 얘기를 해요. 뭔 얘기하는 거니? 신출내기 마치 신빙을 빅매치에 출전시키는 신출 중에서 이놈은 좀 가망성이 있을 것 같으니까 출전을 시켰더니 이놈이 평생 잊지 못할 자기 신뢰를 가지고 큰 일을 대박을 터뜨리더라. 여러분 회사 직원 중에서 그런 잠재력이 있는 자가 있을지 몰라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빅매치에 출전시킨 사람이 몇 명 한번 눈여겨 한번 보세요. 데이트를 칠 겁니다. 그래서 자료는 준비를 많이 해왔는데 이것으로 대충 끝내고 오늘 이 얘기를 끝낼 겁니다. 감사합니다.